자, 이제부터 역시 수능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화학 1 수업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받으신 교재 첫 번째 화학의 언어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수능을 한번 대비를 해보도록 하죠. 자, 화학 관련된 이 내용 부분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들 당연히 쓰는 연습들 계속해서 꾸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있는 인류 문명과 화학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당하는 내용이 불의 발견과 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불의 발견과 이용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 나와? 뭐하려고 나와? 안 그래? 자, 내용 볼까요? 불의 발견, 초기에 화산 폭발, 번개, 바람에 의한 나무의 마찰 등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을 이용하다가 점차 나무를 마찰시켜 불씨를 얻는 방법을 터득하여서 이를 이용하였다. 이게 뭐죠? 이게 문제 나올 것 같아?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왜 갑자기 불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나왔느냐? 밑에 두 번째, 불의 이용이 인류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부터 우리 인간 세상에 어떤 변화가 왔겠죠. 그지? 그 변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인류의 건강 증진이에요. 그죠? 그지? 근데 여기서 건강을 증진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익혀먹는 음식이 생겼다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냥 그렇다고. 그죠?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때 생활 방식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투기 제작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빚어서 불로 구워서 그릇을 만든 거. 그지?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금속의 이용이죠. 결과적으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주저리 떠들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지? 바로 이 금속의 이용은 광물로부터 우리가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철광석에서 철을 얻어내는 과정을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철광석은요, 두 가지의 종류로 존재하거든요. Fe2O3나 Fe3O4. 보통 접철석이나 자철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철의 다른 원소들이 결합해서 암석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광물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방법이 바로 재련인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그 재련을 통해서 철을 얻어낼 때 가장 재련하기 쉬운 초기 방법이 바로 광물을 녹이는 겁니다. 근데 그 광물을 녹이기 위해서 바로 불을 자유자재로 사용을 했었어야 될 거고, 그때 불의 온도를 특정 온도 이상으로 높이는 기술까지도 필요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인류 진화와 거듭해 계속해서 더 나아지니까 계속해서 인류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불의 이용과 역사적의 인류가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문명사회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며 물질을 탐구하는 화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왠지 모르게 도덕책에서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철의 발견과 이용 부분을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발견과 이용, 그 타이틀을 우리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금속의 발견과 이용. 오케이? 금속의 발견과 이용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살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철이겠지만 우리 대표적인 몇 가지의 금속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오케이? 자, 우리 주변의 대표적인 금속들 중에서 최초로 사용된 금속부터 최근까지 오면서 사용된 금속의 순서대로 어떤 대표적인 금속만 뽑아서 사용 시기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죠. 금속의 사용 시기, 오케이? 대표적으로 4가만 볼 겁니다. 알겠지? 우리가 사용했던 금속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던 금속은 바로 금이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구리, 그 다음이 철, 그 다음이 알루미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금속들도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요 네 가지의 금속들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오케이?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속의 사용 시기 순서로 봤을 때 이때 가장 인류가 최초로 사용했던 금속은 금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구리, 철,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금속을 사용한다면은 그 금속을 사용해야 되는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조건이 무엇이길래 이런 식의 사용 순서가 나타나게 됐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사용한다면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부터 사용하지 않을까요? 네. 맞죠? 그러면 금이 정말 흔했을까요? 아니겠죠. 지금도 우리는 금이 보석인 것처럼 예전에도 금은 비쌌을 거란 말이에요. 네. 비싸다라는 것은 그만큼 희귀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구하기도 힘든 금을 가장 먼저 사용했을까? 이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보기 쉬운 금속은 알루미늄이에요. 네. 지각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 중에서 금속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럼 알루미늄이 가장 흔한데 왜 알루미늄이 나중에 사용됐냐 이거죠. 실제 알루미늄은 사용된 지 200년가량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장량과 사용 시기 자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맞지? 그렇다면은 이렇게 금속들이 사용된 시기가 정해진 이유 바로 금속 반응성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저 뒤로 넘어가서 산화 환원 파트에서 이 금속의 반응성 부분이 다시 한번 다뤄지겠지만 금속은 각각 다른 물질들과 반응하는 정도를 비교를 해서 각각 반응성 여부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해서 화합물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반응성이 작다라는 것은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고 순수한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랬을 때 지금 금속의 반응성을 보면은 금 AU가 제일 작고요. 그지? 구리,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맞지? 즉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금속들은 일단 반응성이 작아서 주변에서 순수한 금속 상태로 얻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금을 제일 먼저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제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금속은 가만히 공기 중에 놓아두면 산소와 반응해서 녹이 슬어야 됩니다. 근데 금은 산소와 반응조차도 잘 안 해요. 알았니? 우리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신라시대의 금관 같은 것들 있죠. 맞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금관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 색깔, 그 노란색인데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색깔 있죠? 네. 그 색깔은 아니다 사실. 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제 막 약간 녹색의 이런 녹 같은 것도 슬어 있는 것 같고 잠깐 광택이 좀 죽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신라 시대에 만들었던 금관이라고 하더라도 마른 청 같은 걸로 그 녹색 부분의 녹들을 싹싹 닦아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금의 광택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거의 녹이 슬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 정도로 반응성이 작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금을 사용을 했던 거죠. 하지만 금 자체는 너무 무른 금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구 같은 것들로 제작하기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장신구 등으로 사용을 했었을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이제 불을 좀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난 다음부터 광물로부터 이제 금속을 얻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반응성이 작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화합물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열을 가해서 녹이면은 금속을 얻어낼 수가 있고 특히나 반응성이 작을수록 낮은 온도에서 쉽게 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 같은 이런 화합물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열을 가하게 되면은 쉽게 구리를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구리가 두 번째로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구리 자체도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왜? 구리 자체는 무른 금속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리만 사용하지 않고 구리 합금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시대로 따져봐도 옛날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 그리고 나서 뭐로 가? 청동기로 가잖아. 맞지? 바로 구리 합금에 해당하는 청동과 황동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청동은 구리에 뭐가 섞인 걸까요? 주석이 섞인 겁니다. 그리고 황동은
구리에 아연이 섞여 있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서 강도를 단단하게 만든 합금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알겠니?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불의 온도를 더 높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구리보다 반응성이 큰 철을 재련할 수가 있게 된 거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청동기 시대가 열려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철기 시대로 바뀌죠. 네. 그런데 아마도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바뀌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청동기 시대에 이제 각각의 부족들이 청동기로 가지고 칼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랬었을 거 아니야. 네. 그지? 물론 구리 자체가 단단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불에다 주석 섞어서 청동 만든 다음에 단단해 이러면서 사람 푹푹 찌르고 다녔겠죠. 네. 맞지?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부족이 철기를 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철기로 가지고 칼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그런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네. 영토 전쟁. 그러면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부족과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붙었다. 예를 들어 청동기의 칼과 철기의 칼이 땅 하고 맞부딪히는 순간에는 청동기가 다 깨져나가 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폭 치고 푹 찔러 죽이고 내 거 이러면 되는 거죠. 네. 맞지?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철기 문화가 보급이 됐었어요. 오케이? 근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박물관에 가서 신라 시대의 그런 금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물관에 가도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이럴 시대의 그 금관 같은 장신구들은 잘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사용했던 철제 농기구는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신라 시대 이럴 때보다 훨씬 더 시기 자체가 지금보다 얼마 안 떨어진 시기 자체에서 만들어진 철기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철은 다시 녹이 슬죠. 네. 더 빠른 속도로 녹이 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부식이 돼서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철에 대한 내용은 따로 다시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알겠니? 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알루미늄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알루미늄은 훨씬 더 온도를 많이 높여야지만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광물을 우리가 보크사이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보크사이트를 재련을 해서 알루미늄을 얻어낼 때 예를 들어 철처럼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이 알루미늄을 얻어낸다면은 2000도가 넘는 온도로 가열을 해야 돼요. 근데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금속을 재련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면은 금속을 얻어서 무언가 제품화 했을 때 이익이 나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용광로 같은 데서 알루미늄을 그냥 단순히 온도를 높여서 재련을 한다고 친다면은 투자 대비 얻어내는 게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알루미늄을 재련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후에 전기가 개발되고 난 다음부터 전기 분해를 통해서 쉽게 알루미늄을 재련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광범위하게 알루미늄이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속의 사용 시기는 내장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저 반응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를 철로 맞춰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철의 발견과 이용의 첫 번째 철의 발견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철의 재련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철의 상태는 반응성이 큰 철은 산소와 결합한 화합물의 형태인 철광석으로 존재하고요. 철광석의 주성분은 산화철, 즉 Fe2O3나 또는 교재 나오지 않았지만 Fe3O4와 같은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래 과학의 맥락의 철의 재련 과정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랬을 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재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재련은 광물로부터 금속을 얻어내는 것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얻어낼 거예요. 그랬을 때 철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용광로에서 열을 가해서 녹인 다음에 얻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용광로가 있고요. 용광로에다가 뜨거운 열풍을 가해가지고 광물을 녹여서 철을 얻어낼 겁니다. 자, 넣어주는 물질이 있죠? 그치? 넣어주는 물질이 일단 철광석이 들어갈 겁니다. 철광석. 대표적으로 Fe2O3 봅시다. 이거 집어넣어줄 거예요. 알겠니? 근데 단순히 철광석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집어넣죠. 네. 그치? 탄소로만 이루어진 코크스. 그치?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석회석, 이제 CaCO3 이 석회석을 함께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뜨거운 열풍을 가해서 녹여주는 거죠. 자, 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순서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 화학 1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라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뤄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저 뒤에 가가지고 산화 환원 파트에서 이 부분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리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처음부터 다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철을 얻어내는 과정을 순서대로 갑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죠. 그지? 즉 탄소로만 이루어진 코크스가 저 내부에서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 생성물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물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연소 생성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의 연소 생성물은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고요. 수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무조건 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코크스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연소에 의해 생성되는 연소 생성물은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즉 코크스가 산소와 반응을 하는데 만일 1대1로 반응을 해버리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때 두 개의 탄소가 산소 분자 하나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먼저 일어나버리게 됩니다. 오케이? 이때 이산화탄소가 아닌 그 전 중간 단계의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불완전 연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는 주변에서 산소 원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주로 나오는 것을 일산화탄소를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보통 연탄가스라고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연탄 같은 것들을 연소시키다 보면은 거기서 완전히 연소하지 못하고 나오는 일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질식사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냥 지금같이 우리가 함께 있는 이런 공간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렸다면 여러분들은 멀쩡하지만 나 혼자 킥 뛰다가 죽을 거란 말이에요. 알겠니? 그 이유가 일산화탄소가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내 몸에 있는 적혈구가 산소 원자를 가져가야 되는데 적혈구가 산소 원자를 가져가는 능력보다 일산화탄소가 산소 원자를 끌어당겨가지고 자신이 이산화탄소가 되려고 하는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소를 제대로 못 가져가니까 질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즉 이후에 드디어 철광석에 Fe2O3가 반응을 하는데 이때 바로 이 철광석에서 산소 원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산화탄소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3개의 산소 원자를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하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2개의 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때 만들어진 이 철이 용융 상태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철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런데 이때 석회석이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주는 이유 바로 철광석 내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불순물 중에서 하나가 좀 문제가 되는 불순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석회석은요 CaCO3는요 용광로 내에서 뜨거운 열을 만나게 되면은 열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열분해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열에 의해 탄산칼슘이 분해가 됐을 때 만들어지는 게 CaO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후에 철광석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SiO2 이산화규소라고 하는 물질이 바로 열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산화칼슘과 만나서 얘네들이 CaSiO3라고 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물질을 슬래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럼으로써 이산화규소를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산화규소가 많으면요, 이산화규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은요, 끈적끈적해져요. 알겠습니까? 이산화규소가 많이 있으면 끈적끈적해지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지금 앞서 철이 용융 상태로 얻어진다 그랬죠? 네. 마찬가지로 슬래그도 용융 상태로 얻어지거든요. 둘 다 액체. 그럼 섞이면 어떡해요? 큰일 나겠죠? 그지? 그런데 다행히도
용융된 철과 용융된 슬래그는 서로 섞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용광로 그림을 잘 보시면요, 아래쪽에 용융된 철과 슬래그가 모여 있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때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위쪽에 모여 있는 것은 철이죠. 그죠? 위쪽에 모여 있는 게 철이죠. 아래에 모여 있는 게 슬래그죠. 뽑아내는 장소가 다르잖아요. 맞지? 맞지. 아니다. 철이 밑에 있다. 위에가 슬래그가 있고 아래가 철이 있고요. 그래서 뽑아내는 장소가 다르죠. 네. 맞지? 이때 슬래그와 철이 서로 간에 밀도가 다르고 서로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용융된 철만 뽑아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 화학 반응은 참 여러 부분에서 많이 다뤄지는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쯤은 적어 가시면서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됐고요. 그러면 넘어가셔서 열심히 적은 학생들이 있겠네요. 뒤에 적혀 있는데. 그죠? 하지만 한두 번쯤은 적어보면서 연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철의 이용이 인류에 미친 영향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암모니아의 합성과 이용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암모니아 NH3라고 부르는 물질이죠. 자, 내용 그대로 한번 좀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생명체와 질소인데 질소는 생명체 내에서 단백질과 핵산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이지만 대부분의 생명체는 공기 중의 질소를 직접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 그죠? 공기의 조성비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많은 기체가 질소 기체 78%죠. 그 다음이 산소 21% 정도입니다. 둘이 합치면 99% 정도 되네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공기 조성비로는 질소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질소 원자가 쓰이는 것이 바로 단백질을 합성할 때 쓰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에게는 질소 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문제는 생명체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 즉 N2 질소 분자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 질소 기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수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보시면요. 공기 중의 질소가 질소 고정 세균이나 또는 번개 등에 의해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등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질소 고정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소 기체는 직접 사용을 못합니다. 네. 알겠지? 하지만 이 질소 기체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온의 형태 NH4+, 암모늄 이온이나 또는 NO3- 질산 이온과 같은 형태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생명체가 저 각각의 질소가 포함된 이온들을 흡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질소 고정은 앞서 이야기했던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한 것이나 또는 번개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아까 생명체는 질소 기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유일하게 콩과 식물의 뿌리에 살고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바로 이 질소 고정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보면요. 보세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가 있죠. 네. 맞지? 근데 이 질소 기체가 토양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고정 세균, 특히나 제일 먼저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녀석에 의해서 질소가 NH4+ 암모늄 이온으로 먼저 바뀌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알겠니? 물론 번개 같은 것들이 빵 치게 되면은 공기 중에서 암모늄 이온 같은 게 딱 만들어지겠지만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암모늄 이온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암모늄 이온이 직접 식물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세균, 바로 질화세균에 의해서 얘네들이 NO3- 로 또 바뀌는 거예요. 알았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뿌리옥 박테리아 혼자 막 암모늄 이온 만들고 막 질산 이온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세균들이 따로따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질소가 암모늄 이온으로 먼저 바뀌는 거고, 그리고 나서 질화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또다시 바뀌는 거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같은 경우에는 식물들이 각각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면서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데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초식 동물들이 식물을 잡아먹고 육식 동물들이 또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계속해서 질소의 순환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면은 또다시 이런 이온의 형태로 바뀌어 나가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런 이온들도 다시 질소로 돌아갈 겁니다. 알겠니? 그랬을 때 그 질소로 다시 바꿔주는 세균이 바로 탈질화세균입니다. 오케이? 이런 식의 순환 과정이 쭉 일어난다는 거. 이게 바로 세 번째 나와 있는 질소 순환에 해당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본 거예요. 이때 지금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세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옥박테리아, 그다음에 질화세균, 탈질화세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뿌리옥박테리아와 질화세균은 그냥 묶어서 질소고정세균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아주 고마운 세균들이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먼저 뿌리옥박테리아가 암모늄 이온을 만들고 그 뒤에 질화세균이 질산 이온을 만드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다시 이온들이 질소 기체로 바뀌려면은 탈질화세균이 관여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토양 속에 만들어지는 저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의 양은 식물체들이 전부 사용하기에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토양에 식물을 키워가지고 농작물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저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비료가 필요하다는 게 사람들에게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하겠죠.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질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었을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게 바로 암모니아의 합성이죠. 이제 자, 5번째 암모니아 합성 보시면은요, 하보와 보슈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 암모니아를 원료로 만든 질소 비료는 식량 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은요, 과학의 맥락에 하버 보슈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버 보슈법은 의외로 생각보다 간단한 화학 방식입니다. 자, 하버 보슈법은 암모니아 합성 방법인데요,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반응시키죠. 그지? 그래서 암모니아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때 질소 분자 한 분자와 수소 세 분자를 반응시켜서 두 개의 암모니아 분자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반응을 하버와 보슈가 찾아낸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우리가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하버와 보슈가 바로 저 암모니아를 대량 합성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찾아내게 된 거죠. 그 조건이 바로 고압 조건 내에 촉매까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온도를 높이고 압력을 높이고 촉매를 사용해주면 이때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다. 이것을 찾아내게 된 거죠. 그럼 그 전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왜 못 찾았겠는가?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키면은 의외로 쉽게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알겠니?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용기 속에다가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그냥 단순히 띵 넣어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집어넣어주면은 천천히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오래 놔둬도 결과적으로 질소와 수소가 수소가 전부 다 암모니아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화1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 화2로 넘어가다 보면은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요. 오케이? 자,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물이 있겠죠. 그리고 그 반응물로 얻어진 생성물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반응들은 생성물이 거꾸로 반응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역반응이라고 칭하는 반응들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화원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냥 물질들 집어넣어 주면은 알아서 반응해서 생성물이 되겠지 이거잖아.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 반응 물질들을 막 집어넣어 주면은 그 중에 생성물로 가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이때 반응물만 남아있거나 생성물만 남아있기보다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적당히 공존을 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질소와 수소를 넣어주게 되면은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건 맞는데 이 반응이 가역 반응이거든. 근데 문제는 질소와 수소의 반응물로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량으로 합성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조건을 찾아본 거야. 그랬더니 압력을 막 높이니까 그나마 암모니아가 좀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좋아. 압력을 높이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번에 또 온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온도를 낮췄습니다. 알겠어? 근데 온도를 낮춘 게 맞아요, 사실. 아니, 온도를 낮춰줘야지만이 반응물인 질소와 수소로 존재하기보다는 생성물인 암모니아로 더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 얘네들을 적당량 집어넣어 줬을 때 어떤 조건을 변화시켜서 암모니아가 최대한 많이 만들어지게끔 하려면은 온도는 낮출수록 좋고 압력은 높일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요. 온도를 낮춰버리니까 반응이 너무 느리게 일어나는 거야. 너네 반응 속도라는 거 배웠지? 반응 속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이 빠르고 온도가 낮을수록 반응이 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면 많이 만들어지는데 더럽게 느리게 걸리는 거예요. 느리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업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했던 거지. 그래서 아예 하버보시는 온도까지 높여버린 겁니다.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만들어지더라도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빨리 빼자 이거지. 알겠니? 근데 거기다가 촉매라고 하는 물질을 추가를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양을 한꺼번에 팍팍 얻을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업적으로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낸 거죠. 따라서 이런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은 자연스럽게 암모늄 이온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질소가 섞여 있는 비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식량 증산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게 되죠. 그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벨 평화상을 제외한 아무런 상이 없죠. 그지? 일본도 많고 중국도 많습니다. 그죠? 빨리 여러분들 세대라도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노벨상 받으면 상금 주는 거 알고 있죠? 얼마? 야 그냥 명예직이 아니야. 노벨상 받았어. 너 노벨상 수상자예요. 자 상장. 자가 이게 아니야. 상금 준다고. 얼마 줄 것 같아? 많이 주겠죠. 그지? 많이 주겠지. 한 3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노벨상을 꼭 수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안 되라는 보장은 어디 있어? 왜 없는 거야? 안 그래?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 이미 늙고 지치고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파이팅! 자, 계속 이어서 화석연료의 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칭하는 것들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죠. 네. 자, 이랬을 때 이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는 모두 다 주성분들이 탄소와 수소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화석 연료라고 칭하는 이유는 바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예전 동식물의 그 유해가
매몰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특히나 석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살던 양치 식물들이 매몰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고요. 석유나 또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플랑크톤이나 아니면 유공충 같은 그런 이런 세균 같은 것들이 땅속에 매몰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화학 변화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나머지 내용들 종류와 이용 같은 것들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지? 뭐 별 의미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화석 연료의 문제점을 보시면은 이 화석 연료가 탄소와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열과 빛이 방출되면서 탄소 때문에 뭐가 생겨? 이산화탄소. 수소 때문에 뭐가 생겨? 물이 생기겠죠. 대표적으로 천연가스의 연소를 한번 볼까요?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테인입니다. CH4. 근데 이 녀석의 연소가 일어났을 때는 산소와 반응해서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겠죠.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맞춰보면은 한 개 만들어질 거고 두 개 만들어질 테니까 두 개의 산소 분자가 필요하다. 그죠? 이게 뒤에서 나오게 될 미정개수법이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까지도 완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는 좋든 싫든 간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산화탄소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온실기체죠. 그지? 여러분들 온실효과라는 말을 들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온실효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둘 다 있어요.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냥 효과예요. 온실효과는 좋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온실효과 이러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실효과는 좋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계기도 결과적으로 온실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맨몸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죠. 쪽팔리는 건 둘째치고 얼어 죽을 거 아니냐?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옷을 껴입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바로 그 옷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온실효과입니다. 지구를 어느 정도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면서 밤과 낮의 일교차를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온실효과거든요. 만약에 기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온실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 달처럼 태양빛이 닿을 때는 2, 300도까지만 올라갔다가 태양빛이 안 닿으면은 영하 몇백 도로, 영하 100도 이하로 쭉쭉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구에서도. 근데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밤낮의 일교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이산화탄소가 이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온실효과가 심해졌을 때죠. 온실효과가 심해지면은 말 그대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추운 겨울에는 옷을 당연히 많이 껴입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름에 정말 해가 쨍쨍 비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 역시 맨몸으로 못 나가지 쪽팔리니까. 근데 대신에 옷을 가볍게 입고 나가겠죠. 반팔 입고, 그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더워, 그지? 근데 그 상황에서 내복 입고, 옷 껴입고, 퍼거까지 하고 모자 쓰고, 귀마개 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온실효과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지? 어찌됐건 화석 연료의 문제점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화석 연료의 문제점, 이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은 둘째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동력원들의 바로 그 에너지원이 화석 연료라는 거죠. 그치? 예를 들어 자동차가 굴러다닐 때도 석유를 통해서 얻어낸 휘발유를 넣어야 되잖아. 경유를 넣든. 맞지? 그런데 문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의 매장량에 한계가 있다는 거. 그죠? 예를 들어 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을 그대로 유지를 해버리면은 50년가량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약 200년가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석탄이 양이 많기 때문에 200년간 쓰는 것보다는 요즘 석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석탄을 적게 쓰니까 결과가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건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한계가 닥쳐오면은 그 다음에 뭐 어쩌겠냐 이거지. 맞지? 난 괜찮아. 왜? 나는 펑펑 쓰고 그냥 죽어도 돼. 근데 문제는 너네들이잖아. 안 그래? 그래, 너네들도 상관없을지도 모르겠다. 펑펑 써라.
아니? 죽어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안 그래? 그 뒤가 문제지 뭐. 그럴 순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인간의 양심을 올 거라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사실 지구과학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참고적으로 이 화석 연료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확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이렇게 화석 연료라고 칭하는 이런 석탄, 석유, 천연가스 말고도 또 하나가 바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스 하이드레이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지구과학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별명이 불타는 얼음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 즉 메테인이 물과 합쳐져서 고체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심해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에요. 그런데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말 그대로 이제 메테인이 주성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 천연가스 또는 석탄이나 석유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밝혀진 가스 하이드레이트만 사용을 해도 지금 현재 모든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몇백 년가량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장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전 세계에 다 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울릉분지와 독도 지역에 바로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대량으로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얻어내는 것만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것만큼 써도 200년가량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매장량들이 많아요. 일본이 자꾸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 역사적으로 아닙니다. 사실 일본 같은 섬나라들은 항상 영토에 대한 욕심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바다로 가둬져 있으니까, 그치? 그거 말고는 없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들이라면 그 옆에 가면은 땅이니까, 그치? 그나마 섬에 비해서 영토 욕심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섬나라들이 어쩔 수밖에 없는 거야. 일본도 그렇지만 영국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주야 워낙 넓으니까 그 상관이 없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관련 기사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일본이 자꾸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실제 일본 지식인들 중에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을 하는 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대부분 다 무시가 되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자기네들의 역사적인 자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역사적인 자료를 봐도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더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게 결과적으로는. 근데 계속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싸움을 붙이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이거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누가 영토인지를 명확하게 가리자 이거잖아요. 근데 말이지 요즘 다오이다오 생가쿠열도 그거 중국이랑 일본이랑 싸우잖아. 맞지? 근데 왜 걔네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는 얘기 안 할까? 중국이 세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하고 싸우고 있죠? 러시아랑도 싸웠어요. 근데 러시아한테는 그냥 깨갱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고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랑 계속해서 치고받고 있는 거고 중국이랑도 치고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독도 가지고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계속 가자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 다오이다오 섬 같은 경우에는 사법재판소에 가자는 이야기 안 하거든. 여기는 일단 지네 땅이라 이거지. 그잖아. 일단 지네 영토잖아. 그런데 그걸 중국이 인정을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사법재판소에 가자는 이야기 안 하거든. 맞지? 네. 사법재판소에 가게 되면요. 이제 제3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영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한국하고 일본이 각각 독도라고 하는 섬에 대해서 영유권을 소유하고자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제3국의 입장에서 아 그래 이거 한국 땅이니까 한국 가져. 이거 일본 땅이니까 일본 가져. 이렇게 판결을 낼 수 있을까요? 안 될 거란 말이야. 그게 말이 되니?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할까? 적당히 중재를 하겠죠. 맞지?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는 한국이 우세하니까 영토는 한국 소유. 대신에 그 주변의 개발권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 소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 겁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어. 결과적으로 독도 인근에는 여러 가지 건물 자원들과 함께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대량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식의 어떤 자원의 가치 때문이라도 아마 일본이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내 생각이에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됐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멱살 잡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치? 어쨌든 이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역시 화석 연료의 새로운 대체 에너지 자원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자,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시면은 광학의 맥락에 광합성과 탄소의 순환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별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패스! 자, 아래! 두 번째 화학의 언어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 화학의 언어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화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입자들의 정의들이 쭉 나오죠. 그지? 따라서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에 나와 있는 원소, 화합물, 이렇게 쭉쭉쭉 원자, 분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칠판을 통해서 한꺼번에 쭉 정리를 해버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물질을 나눠봅시다. 오케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각각 구별을 해봤을 때 일단 제일 먼저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랬을 때 순물질은 그 물질의 특성이 딱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것. 즉 순수한 물질이죠. 오케이? 그런데 혼합물은 뭔가요?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로 순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금물이죠. 네. 소금이라고 하는 순물질과 물이라고 하는 순물질이 섞였을 때 소금물이라고 하는 혼합물이 만들어지지만 그 소금물에서는 소금의 짠맛 그대로 나타나고요.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합물은 각각의 순물질들의 성질들이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순물질이에요. 순물질을 다시 구별을 하면은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각각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둘 다 순물질인데 호돈소 물질은 그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인 거. 이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여기서 이제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원자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원자가 몇 개가 붙든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그 원자의 종류가 한 가지이면은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수소기체 H2 수소 원자 2개 붙어 있지만 호돈소 물질입니다. 산소 O2 마찬가지죠. 오존 기체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O3죠. 산소 원자 3개 붙어 있지만 역시 산소 원자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호돈소 물질입니다.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각각 기체 분자 같은 것들도 존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금속들을 화학식으로 적었을 때는 그냥 원소 교체로 적어버리잖아요. 철, 그지? 또는 구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몇 개씩 붙어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적는 거지만 쟤네들도 역시 호돈소 물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화합물은 원소 종류가 몇 가지 이상? 2가지 이상입니다. 2가지 이상이 결합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혼합물과 화합물을 자꾸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혼합물은 순물질이 2가지 이상 섞인 다음에 순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하지만
화합물은 원소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이면서 그때 원소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각각의 그 구성 원소의 성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원소들의 결합에 의해서 무언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은 그 물질 자체의 특성을 가지는 거지 그 전 구성 원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 물, H2.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소의 성질, 가연성, 산소의 성질, 조연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연성이 뭐니? 폭발하는 거. 그래서 수소기체 폭발하지? 네. 가연성이에요. 조연성은 뭐니? 타게 도와줘서. 그렇죠. 타는 걸 도와주는 거죠. 산소가 있어야지만 타잖아. 네. 불이 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 딱 부어주면은 터지거나 아니면 더 불이 확 붙니? 아니잖아. 꺼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의 성질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맞지? 이산화탄소 CO2. 그치? 탄소와 산소를 각각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화합물이 될 겁니다. 아니면은 NaCl 같은 것도 역시 화합물에 해당하겠죠? 염화나트륨. 그죠? 이때 염화나트륨 생각해 보시면은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와 염소라고 하는 비금속 원소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네. 근데 이때 나트륨의 성질이 어떤 게 있죠? 1족 알칼리 금속이잖아. 네. 어떤 성질이 있어? 물에 닿으면은 폭발. 그렇죠. 수소기체 만들어내면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하는 성질이 있죠. 네. 그치? 염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되죠? 염소가 물에 녹으면 소금물이야? 에이, 설마. 너네 화장 청소할 때 쓰는 거 있잖아. 락스. 그죠? 염소가 물에 녹으면 락스가 됩니다. 오세팀은 어떻게 되죠? 맞아요. 색깔이 빠지죠. 그 염소의 성질이 표백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런데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해서 소금을 만듭니다. 소금 먹으면 폭발하나요? 소금 먹으면 하얗게 변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즉 각각의 구성 원소의 성질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냥 짠만 나는 그런 소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우 좋아하십니까? 네. 사실 새우 참 징그럽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니? 네. 야 니네 바퀴벌레 보고 아우 귀엽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네. 그치? 그런데 솔직히 말해 새우 가만히 보면 되게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맛있잖아. 바퀴벌레가 조상이라 그래요. 아 그래? 네. 바퀴벌레가 조상이래요? 네. 바퀴벌레가 새우 맛이래요. 아 그래? 네. 뭐 그렇구만. 바다 들어가서. 어찌됐건 바퀴벌레 나왔다니까. 뭐야? 진짜. 양치하다가 음. 천장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가 어. 자기 입에 딱 들어왔대요. 근데 팍 씹었는데 새우 맛이 나? 아니 새우 맛이 아니라 그렇게 맛있는 걸 처음 먹어. 이게 이 맛이 어떻게 나지? 바퀴벌레 잡아서 진짜 직접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다 해봤는데 그 맛이 안 나더래요. 네.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빨리 바퀴벌레가 정력에 좋다라는 이런 발표가 빨리 나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퀴벌레 멸종해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바퀴벌레가 멸종하거나 또는 애완 바퀴벌레가 생기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바퀴벌레가 새우 맛이 난다는 것은 사실 뭐 전혀 생각지도 않아봤고 들어보지도 못했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군요. 굳이 해보고 싶진 않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래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야. 새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징그럽게 생기긴 했어. 이렇게 생각 좀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러는데 바퀴벌레가 생겼어요. 새우를 그냥 생걸로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죠. 소금구이 같은 거 해 먹어도 맛있고. 네. 혹시 집에서 바퀴벌레란다. 집에서 혹시 새우 소금구이 해 먹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시골 가면. 시골 가면 해 먹나요? 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수업하다 보면 가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좋다고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듣다가 이 정도가 됐으면은 끊고 선생님 수업하시죠 이렇게 해주셔야지 자꾸 이상한 데로 안 가요. 어찌됐건 집에서 소금구이 같은 거 해 먹을 때 이렇게 큰 프라이팬 같은 거에다가 은박지 같은 거 깔고 이렇게 소금 딱 한 다음에 거기다가 새우 이렇게 집어넣고 뚜껑 닫고 이렇게 익히죠. 네. 맞지? 네.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위험하냐면요. 소금을 열을 가하게 되면요. 소금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염소기체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실제로 그 소금구이 같은 것들 집에서 해 먹다 보면은 뚜껑 덮어놓고 있다가 뚜껑 열고 이러면 갑자기 눈이 막 확 맵거나 막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다 염소 기체 때문에. 그래서 염소가 유독성 기체라는 걸 알고 있죠. 독성이 생각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독성 강한 기체 속에서 증기로 여러분들 새우를 삶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미리 한번 소금을 확 익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우 넣기 전에 소금만 따로 먼저 열을 가해서 익혀. 오케이? 네. 그런 다음에 뚜껑 열어가지고 기체 제거하고 거기다가 새우 집어넣고 뚜껑 닫고 그렇게 해서 익혀 드시면은 염소 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죠. 이게 삶의 지혜? 그런 것들. 회 먹을 때도 회 위에 이렇게 레몬 나오잖아요. 그 레몬 회 위에다 이렇게 띡띡띡 뿌려 찍어서 먹지. 근데 그렇게 먹으면은 안 돼. 알아? 그게 레몬이 나오는 이유가 회가 비리기 때문에 이게 회를 뿌리는 건데 생선회는 죽어서 살점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 부패하면서 이제 이 염기성 물질들이 생성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맛 때문에 이제 비리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몬즙과 같은 산성 물질을 뿌려가지고 중화를 시켜줘서 비린 맛이 덜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 중화 반응 배워서 알겠지만 염기성과 산성 물질을 만나면 열 발생하면서 생기지 않습니까? 네. 뭐 너무 좀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해놓으면요, 쉽게 말해서 그냥 회를 신선하게 짜는 회를 물에다 이렇게 씻어 먹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당연히 의미 없잖아. 안 그래? 그래서 그 레몬이 나오면은 회 위에다 직접 뿌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초장이나 아니면은 간장 종지 있죠? 거기다가 레몬즙을 짜가지고 섞은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찍어서 먹는 게 더 낫습니다. 역시 생활의 질. 나중에 좋은 거 배우고. 저런 거안 근데 막상 그냥 뿌려 먹든 찍어 먹든 똑같아요. 안 뿌려 먹어요? 어? 레몬즙 안 뿌려요? 뭘 레몬즙을 안 뿌리냐? 레몬즙 그냥 안 뿌려요. 아, 안 뿌리냐고? 네. 아, 안 뿌린다고? 네. 그렇죠, 귀찮으니까. 나도. 얘는 그냥 빨리빨리 먹어야죠. 그래서 자, 어찌됐건 자, 이렇게 해서 순물질과 화합물, 순물질에서 호돈소물질과 화합물까지 해서 다 구별을 좀 해보았습니다. 용어를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원소, 그 다음에 원자, 그리고 분자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이 세 가지의 각각 입자들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좀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고대 사람들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에 대한 그 입자를 생각했을 때 뭐 예전에 탈레스가 물만 있으면 된다, 엠페소클레스가 물, 무릎, 공기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거 있죠. 그때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뭐 1원소설, 4원소설 뭐 이렇게 들어봤는데 사실 원소라고 하는 것은 근대로 넘어와서 보일과 라부아지에 의해서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원소는요, 뭐 영어로는 엘리멘트? 뭐 그렇게 되지? 그지? 영어는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원소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최초로 이제 물질의 기본 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원소는 말 그대로 물질의 기본 성분을 뜻합니다. 기본 성분.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저 원소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내렸을 때 물질의 기본 성분이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그 당시에 원소라는 것을 찾아냈느냐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원소라고 하는 걸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물질의 기본 입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원소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돌턴이 원자설을 갖고 있는 거죠. 맞지? 그랬을 때 돌턴이 주장했던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표현으로 원자를 정의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설에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원자는 다른 원자로 바뀌지 않는다,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원자설에 대해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네. 맞지? 근데 그 당시에 나타난 원자라고 하는 건 실제 존재하는 물질의 기본 입자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당시에 돌턴이 원자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낸 이유는 당시의 논란이었던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질량과 관련된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 원자의 개념으로 가지고 그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모든 법칙들을 훌륭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원자의 개념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건데 이후에 기체에 관련된 법칙들이 원자로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라부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분자설을 갖고 나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그 라부아제의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 라는 정의를 가지게 됩니다. 둘 다 원자와 분자 둘 다 가장 작은 입자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실제 가장 작은 건 뭐예요? 더 작은 건 원자죠. 그치? 그런데 분자도 가장 작은 입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분자 때부터 뭘 가진다? 성질을 가진다 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산소 원자는 산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산소 분자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원자 혼자 덜렁덜렁 돌아다녀봤자 결과적으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에 분자가 형성되면 물질의 성질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처음에 라부아제의 분자설이 등장을 했을 때는 인정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실험으로 증명이 되면서 분자라고 하는 실제 입자 자체도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원자라고 하는 것과 분자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실제 존재하는 입자 맞죠? 네. 그지? 근데 원소는 실제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하지만 우리 원소라고 하는 표현 되게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율표에도 다 원소라고 하고 있고, 그지? 네. 원소 기호랄지 뭐 이런 식으로 원소라고 하는 표현 되게 많이 쓰고 있잖아. 네. 결과적으로 이후에 원자랑 분자의 개념이 등장을 하고 이것이 실제 입자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결과적으로 어떤 물질의 성질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 원소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원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나왔던 원자와 분자의 두 가지의 개념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소 원자는 성질 가장 가죠? 안 가져요. 산소 분자는 성질을 가지죠. 근데 이때 산소 원소 하면은 산소를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 성분이면서 성질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있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염소 원자는 성질 없어. 하지만 염소 분자는 성질 있지. 네. 하지만 염소 원소 하면은 성질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봤던 내용이 교재 페이지로는요 9쪽에 있는 두 번째 화학의 언어부터 10쪽 원자와 분자까지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뒤로 넘어가셔서 페이지 11쪽에 나와 있는 이온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 맞지? 이온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나 계속 넘어가서 페이지 12쪽에 원소기호와 화학식 같은 것들까지 페이지 12쪽까지요.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이미 한 번씩 다뤄봤던 여러분들이라면은 특별히 설명 없이 패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일까요? 그냥 단순히 내 생각입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을 믿고 한번 꼭 정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